힘들어. 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민 아빠입니다. 태민 아빠의 지임탐구 해서 그 업계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그 조언을 구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비장의 제1탄. 제 채널의 구독자 대부분이 30, 40대고 남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투자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부동산이겠죠. 요즘 부동산 하락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서울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 현장에 계시는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오소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네. 본인의 어떤 사무실 자랑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용산구 원효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부동산은 조금 이제 위치적으로는 이제 워킹이 많진 않지만 업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왜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좀 집중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오시면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받고, 뭐 거래를 하든 안 하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그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많이 이제 좋은 매물들을 좀 선별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고, 약간 생활 밀착형 중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미용실은 예약제 한 건 본 것 같은데 부동산 사무실에 예약제 한 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혼자서 운영하고 상담 중에 막 여러 전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고객님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오랫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효창동 롯데캐슬에 있더라고요. 네, 그 근처에 있어요. 혹시 관심 네.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용산에 계신데 네. 이제 이제 새로운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강남 3구와 용산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더라도 용산은 뭐 여러 호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용산을 버티게 했던 어떤 근거들이 있을까요? 용산은 그냥 뭐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은 서울 25개구 중에서 중심구에 위치해 있고 교통적으로도 사통팔달의 도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철도 지배력도 있는 도시고 그다음에 가장 큰 개발 이슈들을 많이 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뭐 철도 지하화 사업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미군 기지가 나가면서 그 자리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황무지처럼 몇 년째 있고 있지만 용산역 옆에 보면은 그 정비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속지에 거기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국제 개발 사업들을 항상 용산구 안에만 보더라도 벌써 몇 가지가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한남동 뭐 유명 3, 4, 5구역 재개발 이런 것들이 다 혼재해 있어가지고 용산구는 시세가 거의 변동 없이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은 모르지만 몇 가지 단어만 들어도 용산이 세구나라는 네. 느낌이 있었는데 네. 미군기지 철수 그리고 한남동 재개발 네. 그리고 정비창 네. 이것만 봐도 이미 용산은 벌써 호재가 가득하네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대세적으로 이제 하락장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이랬던 용산도 체감하시기에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거래량은 많이 줄었어요. 뭐 서울시 거래가 1000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건 거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락장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 실거래가가 낮아졌다고 해가지고 사실 하락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특수거래들이 지표를 조금 내리고 있는 수준인 거지 그게 전체적인 어떤 통계치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사무실 앞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34평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가는 뭐 20억까지도 나와 있어요. 지금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 얘가 꺾여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네이버 창에 18억, 호가 뭐 20억까지 나와 있는데 실거래가가 16억이 찍혔다. 이거는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세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급히 팔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나 친인척 뭐 지인 간의 거래에서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 그런 거래의 지표이지 않을까 싶지. 그런 게 이제 다 대중화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런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면은 떨어지고 있는 시그널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용산을 지켜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게 대세적으로 하락장이 열렸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시기상조다. 네, 뭐. 거래는 둔화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뭐 거래가가 많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그게 일반화처럼 거래가 지속되고 있진 않아요. 오늘 이제 2022년 9월 2일인데 사실 어제 뉴스에도 인천 송도 막 부동산이 뭐 10억, 11억이었는데 지금 뭐 8억대에 거래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시기에는 하락장이 열린 거라고 보세요? 저 외곽이라든지 서울의 일부 지역은 좀 빠지고는 있어요. 강남 상구라든지 용산 마포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게 보편화돼 있다. 이거는 조금 판단하기 이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네네네.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용산의 대장주는 어딜까요? 그 대장주도 사실 요즘 가격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용산은 뭐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용산역 기점으로 동쪽은 이제 한남동, 이태원, 뭐 동부 이촌동, 용산역 앞에 해링턴이라든지 파크시티 이런 것들이 좀 이끌어주는 시세인 거고 제가 있는 서쪽은 거의 이제 효창동 롯데캐슬, 뭐 효창공원역 라인으로 해서 뭐 KCC, 프로지오 아파트들이 시세를 좀 끌어주고 있는데 거기는 뭐 아직까지 호가는 유지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얼마 정도 하나요? 뭐 30평대 기준으로 한 19억, 20억 나와 있고 사실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좀 20억 미만으로 떨어지면 얘기를 해달라. 그 거래선이 가능하면 뭐 18억에 거래 가능하면 연락 달라 하시는 분 계신데 그렇게 거래는 아직 진행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는 네. 분들이 많은 거죠. 네. 아직 거래는 안 되고 네, 있고 네. 정리하자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도 일단 버티고 있는 거고 네. 살려는 사람도 떨어질 때까지 버티고 네,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절벽이 온 거겠죠. 네. 네이버 부동산 호가창은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거주하는 아파트도 매매가 33평에 14억 5천까지 찍고 지금은 뭐 12억 13억에 내놨어요. 실거래가는 11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었는데 왜 이렇게 내놓는 걸까요? 매도자들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그 종부세도 완화해줄 것 같다라는 기조도 나오고 그러니까 매도인은 조금 버텨보려고 하는 거고 매수인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고 그 단지 내 커뮤니티들이 조금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속칭 가두리 친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좀 낮은 시세로 올려놓으면은 또 이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발품 팔아서 현장에 가셔서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에 들여다보면요 그래도 호가창보다는 조금 저렴한 물건들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이게 지표라는 게 이제 어떤 게 대표성을 띠게 되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내리막질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조절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질까봐 그렇죠. 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이거를 좀 낮춰서 호가창에 올리기에 좀 부담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 부동산 카페에서 본 게 있는데 그 네이버 호가창에는 그렇지만 현장에 직접 사무소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1억 정도는 내고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 이런 글들을 봤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 그냥 있어요. 저는 있다고 보고요. 발품 팔으시면 아마 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그 8월에 이제 전세 대란이 시작이 될 거다. 뭐 뉴스나 부동산 카페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8월에 이제 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했던 건 이제 2+2 그러니까 그 임대차법에 의해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는 그 마감되는 사람이 시작되는 게 8월이라 봤기 때문에 이제 8월 전세 대란이 올 거다, 물량 부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못된 예측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용산은 어떤가요? 용산도 전세 대란 이게 예측이 빗나간 건가요? 사실 전세 대란의 저희 포커스는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세 대란의 의미는 뭐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대란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물량이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갱신권을 쓰면서 5%만 올릴 수 있으니까 가격을 이제 눌러놨잖아요. 네. 근데 임차인들한테는 되게 좋죠. 이사 비용도 줄고 그냥 5%만 더 주면 내가 살던 곳에 더 살 수 있고. 근데 그 사이에 또 상생 임대라는 게 나왔어요. 한 번 더 5%, 그다음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5% 이상 안 올리게 되면은 양도세 할 때 좀 혜택을 주겠다라는 정책이 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눌러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임대인들이 그걸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임대를 공급하게 해주고.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변수가 금리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뭐 2년 전, 4년 전에 받던 사람들은 3% 미만대였는데 지금은 뭐 4%, 5%에 육박하니까 그러면은 이자를 내는 대신에 그냥 월세는 뭐 보통 2년, 4년 이렇게 계약할 수 있으니까 거의 고정금리 개념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나 반전세를 찾는 수요도 좀 생기게 했고 약간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고 물량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 그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주택들은 또 이미 갭이 이만큼 벌어져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세대 빌라를 많이 임대 거래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물건들은 평균 지금 2억 2천에서 2억 5천 사이인데 요 금액대에는 물량이 나오면 바로바로 소진이 돼요. 근데 뭐 2억 7천에서 3억 5천 정도 되는 똑같은 컨디션의 빌라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고민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이거를 반전세로 돌릴 수 있냐는 문의, 그다음에 월세를 찾는 문의가 좀 많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매도 네이버 호가창이 여전히 막 가격이 높게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전세도 비슷해요. 전세도 예를 들어서 임대차법 때문에 이미 뭐 5억의 전세를 들어갔던 사람이 뭐 갱신해서 뭐 5%만 올려서 살고는 있지만 이미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미 전세 시세가 막 8억 이렇게 형성되어 네, 있는 맞아요. 거죠.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한다고 하는데 물량이 많다고 하는데 가격이 왜 안 내려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약간 그 매매 줄다리기 하듯이 전세도 줄다리기를 해요. 이건 솔직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많은 폭등을 했어요. 전세가가 또 폭등을 했기 때문에 시세를 이끌어준 것도 있긴 한데 매매 시세를 네. 사실 지금 약간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고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34평형 전세 막 10억에 나와요. 사실 안 나가. 그러면은 뭐 1, 2억이라도 깎아줘서 그냥 2년 전 시세로라도 맞춰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 좀 기다려요. 근데 공실로 두는 분도 계시고. 오, 진짜로? 네. 오. 그 다음에 임대인도 약간 버티기 작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지금 뭐 약간 구축이긴 하지만 24평형이 지금 6억 5천부터 나와 있는데 한 5억 5천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도 사실 근데 지금 손님도 없어. 돌지 않는 거예요. 임차인도 돌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임대인은 또 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공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편이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물건도 있고 좀 상황이 뭐 이렇다고 딱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니에요. 분양 청약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분양을 노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을 사지 않고 오로지 분양만 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 계속 그 속이 쓰렸었죠. 포기를 해야 되나 이 통장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락장이 접어드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저한테도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가점이 57점, 이제 겨울이 되면 59점이 되는데 자, 저한테도 이제 기회가 올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미분양의 근거는 저는 분양가라고 봐요. 사실 뭐 강북구나 구로구가 서울의 중심은 아닌데 뭐 분양가를 뭐 30평대에 뭐 10억대에 내놓으니까 이거를 이제 분양가가 높아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가 이제 하락장이 되면 분양가도 내려가겠죠. 분양가가 얼마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자재 폭등에 네. 자재 수급 자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쉽게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음. 분양가도 지금 그냥 맨징되지 않을까 현재 상태에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아까 언급했던 그런 단지들이 이제 10억에 내놔서 미분양이 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 이 단지들이 있을 텐데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나는 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니까 그쵸. 사실 수유동 칸타빌 같은 경우에는 뭐 10% DC 뭐 이렇게 15이 안 되니까 무슨 해도 안 되니까 지금 8번째 하니까 15% DC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른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야 이거 우리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좀 낮춰서 들어가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앞으로 분양 시장도 매매 시장과 비슷하게 어떤 입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세대수라든지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아예 이제 입지에서 좀 빠지는 입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뭐 그래도 적어도 20-30%는 좀 빠지겠지만 요지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르진 않아도 지금 막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지역별로 다를 거다. 뭐 단지 뭐 세대수나 뭐 교통편이나 어느 동네냐, 학군이냐 뭐 이런 것들에 지금도 따라서. 그렇겠지만 그런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기 있는 애들은 여전히 뭐 네. 현상가 그쵸. 유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추가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우리 한국은행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겠죠. 현재도 6에서 7%로 이제 부담이 있을 텐데 이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주담대 뭐 최악의 경우에는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기사들도 본 것 네. 같아요. 영끌족들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질 텐데요. 금리가 어디까지 더 올라가야 그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이 영끌족들이 이제 못 버티겠다 물건을 던져야 되기 시작할까요? 영끌 이제 던지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완전 본인만 영끌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영혼까지 끌어모으신 분들은 이미 지쳤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낮은 가의 금매 뭐 호가에서 한 40% 이상 빠지는 금액으로 내놓을 것 같지도 않아요. 진짜 7%, 10%까지 간다고 하면은 던질 사람들은 던지겠지만 사실 뭐 영끌족이 뭐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도 계속 나왔지만 그 영끌이라고 하는 실수요가 전체 시장에서 몇 %를 차지했었느냐 이런 데이터를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런 분들이 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전체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투매까지는 잘 안 나올 거다. 영끌족들이 일단은 이미 지금도 한계라고 보고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해도 버틸 사람 또 버틸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래가 씨가 말라서 망하는 중개사들이 많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체감하시기에 주변에도 그렇게 망하는 폐업하는 중개사 사무실들이 있는가요? 사실 진짜 아파트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는 많이 줄어서 힘드신 중개사님들 많긴 하죠. 그러면 이런 시장임에도 여기는 좀 주목할 만한 지역이다. 뭐 혹시 그런 데가 있을까요? 지금 전셋값은 그래도 뭐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좀 더 빠진다 이래요. 예전에 갭 투자는 사실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갭 투자, 뭐 비용이 작게는 2-3천부터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2-3억대에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진짜 용산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세도 불안정하고 매매 시세도 어떻게 될지 불안정하니까 거래 심리가 엄청 위축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언제까지 인상돼서 그게 유지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월세가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임차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형 매물. 네. 정리하자면 이제 금리 인상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월세에 대한 그런 니즈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빌라라든지 네,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만약 하락장이 벌어진 거라면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고 만약에 이게 반등한다면 그 반등의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느냐. 대출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내가 이 세부담을 충족할 수 있는
나의 현금 유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도 투자하실 분들은 꾸준히 하고 계시거든요. 네.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확 정확한 시그널이 오려면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 그다음에 정책 완화를 현재에서 완화해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면은 하락은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참고만 하시기 그쵸. 바랍니다. 네. 늘 얘기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자기 몫이고 네. 누구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으시고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영상의 조회수를 보고 그래서 오 대표님을 다시 한번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다음에 한 번 더 자리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대표님 오늘 어떠셨나요? 딱 한마디 네.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왜냐면은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든 뭐 포털 사이트에서.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여건,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현장 답사, 임장 활동이라고 하죠. 네. 네, 발품 정말 많이 파셔야지 좋은 매물을 찾으실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는 매물들이 충분히 있어요. 네. 정리하자면 이제 현장 발품을 팔아야 부동산에 투자 성공할 수 있다. 예, 이건 뭐 격언이죠. 네. 항상 뭐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